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예,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지사항 하나 얘기 드리고 할 텐데요. 예, 공지사항이 지금 올라가 있죠. 수요일에 그 400분 테스트를 학원에서 할 거예요. 학원 개방을 하고 400분 테스트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문제 풀이를 하는데 400분 테스트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지원은 원래 그걸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원래 없었던 부분인데, 예, 그거는 이제 기출반 밴드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할 예정이고요. 예, 나중에 시간이 늦게 오셔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거기 써 있죠. 예, 실제 시험처럼 그대로 볼 거예요. 예, 중간에 못 나가고, 예, 막 들락날락 못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에 감각 올리시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시험 문제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출제된 문제도 있지만 예, 아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셔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부분이 용어정의죠. 왜 이 용어정의를 했을까요? 예, 어차피 이제 논술형이라는 거는 용어정의를 앞뒤로 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용어정의고요. 용어정의를 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계획을 짜신다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적어도 2번은 봐야 돼요. 자, 3일에 한 사이클을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사이클을 다 보셔야 돼요. 요게 2개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 이제 시험 보기 전에 4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골든타임이죠. 말 그대로 4일이 중요한데요. 예, 시험 직전 하루는 전체로 한번 싹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고요. 어떤 특정 문제에 꽂혀가지고 그걸 외우고 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류, 중요한 핵심 요 정도만 보는 거죠. 근데 그 하루 그 전에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한 3일 정도를 잡으셔가지고요 전체를 한 번 더 훑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3일 간격으로 해서 한 번 훑고, 예, 그 다음에 직전에 그 3일 봤던 거를 하루 만에 훑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문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문제 나온다더라, 이 문제 중요하다더라,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이상한 상상에 잡히셔가지고요 거기에 꽂히시면 분명히 망해요. 나올 일도 없고요. 자, 계속 얘기 드리죠. 제가 실제로 출제를 해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냈다. 나올 확률이 몇 프로요? 25%도 안 돼요. 요즘에는 2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믿지 마시고, 예, 본인 공부하신 거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직전에 많은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는데 절대 믿지 마세요. 출제를 했더라도 나올 확률은 적다라는 거죠. 예, 평상시에 했던 걸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할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지금에서 이걸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달달달 하고 세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 간단하게 갈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나올 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한다?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묻는 거죠. 핵심. 자, 이런 부분은 이 2가지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핵심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해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분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기본적인 분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어떤 키워드, 강조할 키워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2개만 가겠습니다. 이해하고 핵심, 예, 그렇게만 보실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거는 주로 그림을 많이 그릴 거예요. 그림. 연상식 학습이 제일 머릿속에 잘 남죠. 실은 모식도 하나만 그려도 5줄인데요. 5줄 밑에다가 설명만 써도 3줄 들어가고요. 대제목까지 합하면 8줄이에요. 거의 울고 먹는다. 보통 이제 모식도를 하면요 3분의 1 페이지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설명을, 모식도만 달랑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식화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오늘은 이제 강의는 그 용어 정리에, 예, 그 기본 공정 위주로 할 거고요. 내일은, 예, 용어 정리에 전문 공정 위주로 할 겁니다. 예, 공지 드렸죠. 예, 강의는 그 용어 정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가시냐면요. 자, 페이지 맨 처음에, 예,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8페이지 펴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 2, 3성분계 혼합 시멘트가 있죠. 혼화재료하고 혼합 시멘트하고는 뭔 차이인가요?
혼합 시멘트는 혼화재료를 제조 단계에 넣은 거죠. 즉 어차피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시멘트를 제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석회석을 클링커로 10시간 동안 비벼가지고 구운 것을 이제 분쇄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단계에서 뭘 넣는다? 혼화재료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품질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 이 양 재료에 대한 추후의 조절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혼화재료를 별도로 섞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조 단계에 만드니까 단가가 싸겠죠. 아무래도 제조 단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혼합 재료를 넣는 것보다 혼합 시멘트를 쓰는 게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 3성목의 혼합 시멘트 하면은 그걸 뭘 넣은 거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혼합 자일을 넣은 건데 플라이애쉬, 실리카늄, 고로슬래그의 각각의 특징을 아시면 되겠죠. 하나만 하고 갑니다. 뭐예요? 투볼공, 투알고. 여기 각각에 대한 효과가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내용이 있죠. 효과. 거기 기대 효과라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플라이애쉬의 투볼 2차 반응과 볼 베어링 효과. 자꾸 이런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죠. 플라이애쉬를 섞은 혼화재료에 2차 반응 효과, 볼 베어링 효과 이런 식으로 대제목을 키워드를 핵심을 잡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이애쉬, 실리카늄, 고로슬래그에서 이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투볼공, 투알고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로슬래그예요. 왜 고로슬래그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가장 양이 많아요. 그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고 양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크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잠재적 수경성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갈까요? 11페이지 이제 수화열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수화열 수화의 반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1차 반응과 2차 반응을 이제 둘 다 비교를 하실 때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시험 문제 수화열하면 어떤 얘기를 해야 한다? 수화열에 대한 뭐요? 수화열 저감 방안 할 수 있겠죠. 수화열 증진 대책도 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화열 증진 대책은 양생 촉진이고요. 수화열 저감 방안은 양생 지연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화열을 촉진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콘크리트 얘기하는 거예요? 한중 또는 긴급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수화열을 올려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화열 저감 방안 세 가지 보겠습니다. 분류 기본적인 거요. 자, 분류 저감 방안은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온도 저감, 온도응력 저하, 온도응력 저항.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온도 저하. 근데 온도 저하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는 뭐예요? 경화지연, 양생지연이죠. 따라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뭐라고요? 촉진양생이고요. 이 흐름은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쓰는 대책이 뭐냐면 수화열 저감, 온도 저감이에요. 근데 온도 저감은 공기를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다? 온도 저감보다는 외부 온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화열에 대한 대책 중에서 온도균열 대책 중에서 품질도 확보하고 공기도 땡기는 그런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촉진양생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 수화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 대책 세 가지를 상세하게 쓰셔야 돼요. 일단은 온도 저감 방법 줄줄줄줄줄. 여러분께서 이제 쓰실 때 문제가 뭐냐면 대제목만 쓰시고 중제목, 소제목은 안 쓰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도 저감 방법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온도를 저감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죠. 플라이애쉬를 넣어서 수화열을 감소시킨다. 이런 것들요. 골재를 냉각시키고 스프링클러로 해서 골재를 냉각시킨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 수화열에 대한 저감 방법을 쓰고요. 또요. 수화열에 대한 저감 방법 중에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요? 온도 저하 방법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요. 온도 저하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으로 뭘 얘기할 수 있다? 촉진 양생을 끌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잘 보십니다. 수화열 하면 뭐 생각해요? 대책하고 촉진 양생.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거기 이제 수화열에 대한 대책이 11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핵심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재 유효 흡수율.
보통 유효수율하고 조립률 많이 나오는데 14페이지요. 예, 조립률 유효수율 보겠습니다. 자, 유효수율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모식도가 가장 중요하죠. 절기표습, 기후표, 절기표습, 기후표.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유효수율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유효수율이 큰 골재가 콘크리트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 제목을 쓰는 게 좋겠네요. 유효수율이 큰 골재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뭔가 안 좋은 영향이네요. 맞나요? 예, 그렇죠. 좋은 영향도 있어요. 실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내부 양생 기술이라고 있죠. 예, 기억이 나시면 하시고요. 아니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효수율이 큰 골재를 쓰면 안 되는데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한다? 키워드를 강조해야 돼요. 뭐예요? 프리웨팅이요. 즉 유효수율이 큰 골재를 사용할 때 현장에서의 관리 방안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낸다? 기본적인 아이템은 유효수율이 큰 골재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굳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내용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 유효수율이 큰 골재를 사용할 때 예, 어떤 얘기를 꺼낸다고요? 대책, 관리 방안을 쓰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있죠. 프리웨팅. 유효수율이 큰 골재는 어디서 쓰나요? 경량골재 콘크리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수율이 큰 골재를 사용하는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의 프리웨팅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프리웨팅이 핵심이에요. 예, 그런 부분으로 간다 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은 2번 예, 흡수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미치는 영향 정도는 나와야죠. 자, 그 정도 할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로슬래그. 고로슬래그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로슬래그 하면 우리 고로슬래그를 쓴 콘크리트에 품질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죠? 고로슬래그의 효과 세 가지가 뭐가 있나요? 투알고, 2차 반응에 대한 잠재적 수경성, AAR 저감 효과, 고정 염화하는 거죠. 얘네들은 다 셋 다 틀린 효과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2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반응에서 이제 잠재적 수경성이라고 하는데 잠재적 수경성은 우리 이제 얘기하는 포졸란 반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직접 반응이다. 예. 얘를 간접 반응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수화 반응 중에 생성되는 수화 생성물 있죠. CaO 플러스 H2O는 CaOH2 플러스 125 칼로리 퍼 그램.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수화 생성물인데 포졸란 반응은 수화 생성물, 즉 이 CaOH2하고 플라이애쉬 같은 게 바로 붙어서 경화를 낸다. 이게 직접 반응이에요. 경화를 한다. 근데 얘는 뭐냐면 얘랑 반응을 한 물질이 얘랑 반응을 해서 강도를 내는 게 아니라 얘랑 반응을 해서 고로슬래그가 반응한 물질이 뭐랑 반응한다? 물하고 붙어서 경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경성이라고 불렀느냐? 잠재적으로 수경한다. 즉 물하고 반응하지만 한 템포 늦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게 포졸란 반응과 잠재적 수경성 부분에서 어떤 게 더 저발열 효과가 클까요? 고로슬래그가 크겠죠. 간접이니까. 이해되세요? 저발열 효과도 크다. 어떤 발생량도 상당히 많다. 현장에 많이 쓰인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기가 쉽겠네요. 그래서 고로슬래그 하시면 투알고 이런 얘기를 쓰시는 거죠. 고로슬래그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면 혼화재료 하니까 뭘 쓴다? 기본 아이템이요. 예,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양주 효과, 적정 사용량, 사용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효과. 효과에서는 키워드를 계속 쓰십니다. 2차 반응 효과, 예, 우리가 얘기하는 잠재적 수경성 효과, 또는 볼 베어링 효과 이런 거요. 볼 베어링 효과가 아니라 AAR 저감 효과 이런 얘기를 쓰시죠. 자, 이제 기본 아이템은 거기 이제 3번 모식도 있죠. 잠재적 수경성은 왜 수경성이냐? 물을 먹고 물하고 결합해서 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한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물하고 반응하면 꼭 콘크리트랑 똑같잖아요. 콘크리트랑 똑같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콘크리트랑 상당히 어떤 유사한 어떤 경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콘크리트 재료를 완전 치환을 시켜서 지금 이제 고로슬래그가 50% 치환,
하는데 완전 치환을 해서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분말로 가고 거기다가 반응 속도를 늘릴 수 있는 알칼리 촉진제를 약간 넣으면 그게 결국은 무슨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오폴리머 콘크리트죠.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미분말을 해서 비표 면적을 높이고 거기다 알칼리 촉진제를 해서 경화 반응을 촉진시키면 결국 물하고 붙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시멘트의 대체제로서 얘가 떠오르고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오폴리머 콘크리트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27페이지 갈까요? 네. 27페이지는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큰 게 뭐예요? 동결융해 저항제예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결융해 저항제는 동결융해 저항제는 동결융해 저항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동결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결융해 저항제에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감수제. 그래서 지금 실은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제 자꾸 돌돌 굴려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는 공기활용제보다 뭐가 나올 확률이 크다? 동결융해 저항제. 이거는 뭐 맨날 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면 뭐해요? 예. 시험 문제에 만약에 한중 콘크리트의 동해가 나온다고 한다면 동결융해 저항제의 뭐 효과 이런 식으로 대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감수제가 물이 없으면 내동해성이 커지니까 동결융해 저항제. 또요? 공기연행제 A제죠. 공기연행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 더요. 이거 두 개 합친 거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결융해 저항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종류하고요. 감수제의 감수 메커니즘, 공기연행제 쿠션 효과 이런 얘기를 하나씩만 빼면 돼요. 감수제 뭐요? 분산 효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연행제에서 뭘 꺼내요? 쿠션 효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연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실무에서 써줘야 돼요. 공기연행제는 뭐가 된다? 기포량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혼화제를 넣으면은 기포량이 확 떨어져요. 그런 게 뭐예요? 미분말 계열이에요. 플라이애쉬 넣으면 플라이애쉬에 공기연행제가 흡착이 되면서 공기량이 확 떨어진다. 또요, 운반 시간이 길거나 과다다짐할 때는 공기량이 확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공기량을 확 늘려야죠. 이해되시죠? 즉, 이 공기량에 대한 부분에서 공기량은 어떤 얘기예요? 표준 공기량이 얼마요? 4.5에서 7.5%잖아요. 근데 4.5에서 7.5% 몇 프로를 줄 거냐 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 실제로 겨울철 또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운반에 대한 어떤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공기량을 더 증가시켜서 배합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실무 얘기를 자꾸 꺼내주세요. 실무에서의 공기량 변동에 대한 요인, 현장에서의 대책 이런 식으로요. 자꾸 현장, 실무 이런 얘기를 우겨서 넣는 거죠. 자꾸 봐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쓰겠습니다. 플라이애쉬 같은 거 넣으면 흡착 반응이 일어나니까 공기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겨울철에 또 운반이나 어떤 그 다짐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면 공기량이 감소되니까 공기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31페이지요. 유동화제하고 감수제.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죠? 둘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분산 효과를 얻는 건데, 유동화제. 이건 좀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감수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실은 이런 시험 문제가 참 많은데 얘네들이 두 개가 뭔 차이냐? 이게 이제 미묘한 차이예요. 실은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자, 뭐 선반식 옹벽하고 뭐 무슨 옹벽, 우리 얘기했던 뭐 일반식 옹벽, 캔틸레버 옹벽,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있죠. 뭐 소파공하고 피복공. 실은 이거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한 건데 약간의 차이를 잡아내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소파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 항만에서 피복공인데 얘는 제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얘는 팔을 감시하는 거.
실은 둘 다 그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런 걸 더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화재하고 감수재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굳지 않은, 얘는 굳은. 얘는 고유동 콘크리트에서 이제 보통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쓰고요. 유동화 콘크리트,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고유동 콘크리트 이런 데서 쓰고요. 얘는 어디서 쓴다?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얘기하는 거죠. 즉 더 성능을 높인 거예요. 얘는 단위 수량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부분이다? 예, 유동성을 올리는 거고요. 얘는 단위 수량을 극단적으로 감소를 시키는데도 유동성을 잃지 않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콘크리트에 적용하는 거예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적용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굳은 콘크리트에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31페이지에는 뭐예요? 2번이에요. 유동화 콘크리트하고 고성능 감수재하고의 차이점에서 굳지 않으냐 굳으냐, 워커빌리티를 목적으로 하느냐 고강도화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 투입량이 작으냐 적느냐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얘기를 뭘 꺼낸다? 고성능 감수재의 분산효과, 유동화재와 고성능 감수재의 분산효과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고성능 감수재나 유동화재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유동화재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뭐가 문제다? 현장에서 쓸 때는요? 항상 뭘 생각해요? 실무, 현장. 실무에서 유동화재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슬럼프 로스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슬럼프 로스가 크다. 30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60분이면 원위치라고 했죠. 그 모식도가 거기 오른쪽 하단부 그래프에 있죠. 그래서 슬럼프 로스요. 즉 슬럼프가 떨어지는 부분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 슬럼프 로스가 있고요. 슬럼프가 있고요. 시간이 있으면 첨가 30분, 60분에서 베이스 콘크리트에다 유동화재를 넣으면은 피크는 30분대 치다가 60분대 원위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30분 이상 걸리면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아니면 유동화 방법을 바꾸든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반 시간에 따른 슬럼프 로스, 현장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운반 시간에 따른 슬럼프 로스는 얼마예요? 한 개 시간이? 30분. 대책은 뭐예요? 현장 첨가, 현장 유동화요. 그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계속 현장 얘기를 꺼내세요. 실무, 현장. 아니 우리 기술사는 뭐냐면 기사 시험은 슬럼프 로스는 30분인가 60분인가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건데 기술사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실무에서는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안 될 경우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쓴다? 운반 시간 과다에 따른 슬럼프 로스 문제. 자꾸 전문 용어로 씁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현장 배합 대책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갈까요?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가시냐면요. 예, 페이지 47페이지 갈까요? 47페이지. 예. 자, 운반의 문제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미콘 하면은 운반의 문제점 얘기를 하죠. 예, 레미콘 하면 문제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규모 공사할 때도 운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교량이 됐던 간에 아니면 터널이 됐던 간에 이런 부분 할 때는 콘크리트 품질이 운반에 영향을 미친다. 운반이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운반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가 뭐가 있나요? 문제점이요. 진시황이 교반하다. 자, 진동. 그 다음에 시간, 교반. 이렇게 항목을 하고요. 각각 설명을 따로 뽑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동은 무슨 영향이 있고 해서요. 진동은 어떻게 된다? 골재에 치마를 유발한다. 굵은 골재의 비중이 크니까 골재가 치마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뭐가 생긴다? 재료분리. 그래서 뭘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재료분리 저감 대책.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 수화가 생긴다. 수화 반응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럼프의 로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럼프 저하 방지 대책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또는요, 공기량의 변동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예요. 자, 그 다음에 교반은 뭐예요? 골재가 파쇄가 되고요. 골재가 파쇄가 되면 이평이 불량해지니까 뭐예요? 워커빌리티가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워커빌리티 중진 대책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시험 문제 콘크리트 운반이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아예 대놓고 나온다고 한다면 운반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한다? 진동의 영향에서의 재료 분리 대책.
운반의 시간에 대해서의 뭐야? 슬럼프 로스에 대한 슬럼프 유지 대책 뭐 이런 식으로요. 워커빌리티 향상 방안 이런 얘기를 꺼내고요. 구체적인 향상 방안 같은 거를 얘기를 꺼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운반이 미치는 영향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콘크리트 시공 관리 방안을 썼으면은 그 중에 운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콘크리트에 대해서 만약에 시공 관리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운반에 대한 문제점과 운반에 대한 품질 관리 방안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량에 대한 시공 관리가 나오던 터널에 대한 시공 관리가 나오던 운반이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거기 이제 또 내용 나온 게 뭐가 있죠? 공기량 감소에 대한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럼프 로스도 나와 있죠. 오른쪽 하단부 보시면 어떻게 된다? 슬럼프가 아무래도 여름철에 더 빨리 떨어진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름철 운반 대책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49페이지 가볼까요? 예. 펌프의 폐색 보겠습니다. 자, 이제 펌프에 대해서는 펌퍼빌리티 우리 얘기하면은 어디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고교각이니 장대 터널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 펌프를 쓸 수밖에 없겠죠. 펌프에 대한 폐색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콘크리트로 운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펌프로 운반을 하죠. 펌프카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프 아시나요? 예, 기억나시나요? 압송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뭐하고 관련이 있다? 단위 시멘트량이 있어요. 단위 시멘트량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슬럼프가 있죠. 슬럼프. 그래서 어떻게 기준이 됐나요? 200, 240, 290, 200, 240, 290이에요. 자,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에서요. 자, 여기가 어떤 구역이라고요? 예, 여기가 위험구역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 얘기죠. 위험구역에서 위험구역 아니면은 경고구역이에요. 예, 여기 구역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압송 가능. 여기 들어가면 뭐 한다? 압송 불가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골재가 시멘트 분말도가 높으면 골재를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펌프하고 골재 벽 마찰을 줄여요. 단위 시멘트량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벽 마찰을 줄이기 때문에 압송성은 커진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단위 시멘트량이 작으면 그 골재하고 관 마찰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압송성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펌프의 압송성 평가 방법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단위 시멘트량을 기준으로 한 평가 방법. 물론 골재로 한 기준으로 한 평가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펌프 폐색이나 그 펌퍼빌리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2번에 그 펌퍼빌리티 불량 시의 문제점 하고요. 5번에 뭐 얘기한다? 펌프 플러깅 현상, 즉 펌프 폐색에 대한 대책 하는 거죠. 자, 각각 뭐가 있는지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지연제요. 예, 그 다음에 뭐요? 3번에 예, 파이프라인의 직경은 어떻게 한다? 크게, 예, 또 길이는 짧게, 뭐 그런 거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어떻게 해요? 슬럼프 테스트, 타설 전에 유동성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5번, 6번에 뭐라고 써있죠? 동절기에는 부동액을 첨가하고 예, 파이프를 어떻게 해요? 단열한다, 뭐 이런 얘기요. 서준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예, 냉각한다, 파이프 냉각, 뭐 이런 거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예, 펌퍼빌리티 얘기 예,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예, 쓰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가겠습니다. 53페이지요. 양생 문제는 언제 나올까요? 양생이 이제 잘 안 될 때가 서중하고 동절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면 혹서기하고 동절기인데 양생 문제는 보통 언제 많이 나올까요? 양생의 종류하고 특징스라 이런 문제가 여름철에 잘 나올까요? 겨울철에 많이 나올까요? 여름철이요? 겨울철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요? 둘 다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일단 둘 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이거 무너졌잖아요. 양생. 이번에 무너졌잖아요. 양생 불량이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강도도 안 나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겨울철에 눈 펄펄 날리는데 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한다? 겨울철 안 그래도 겨울철 양생 문제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양생 얘기는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나온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5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에 양생의 종류
얘기를 나온다면 요즘에 뭐 시사성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겨울철 양생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여름철 양생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자, 양생은 어떻게 한다? 양생의 원리는 어떻게 되죠? 먼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양생의 원리를 가지고 양생을 하는 거죠. 양생 공법이 나온 거죠. 자, 양생의 원리는 뭐예요? 온도와 습도를 공급하느냐 보존하느냐. 근데 양생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하나 빠졌어요. 뭐요? 바람. 실은 양생에서 보면은 온도하고 습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바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은 온도와 습도예요. 그래서 거기 양생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3번 분류별 특징에서요. 습도에 대한 부분에서 습윤 양생, 증기 양생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부분에서 파이프 쿨링, 단열, 보온 양생, 가열 보온 양생에서 3번부터 5번까지는 무슨 양생? 온도 양생. 1번부터 2번까지는 습윤 양생하는 거죠. 습도에 대한 양생 이렇게 얘기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쓰십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가열, 보온 양생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양생의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요. 증기양생 같은 경우에는 실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잘 나와요. 근데 겨울철에 잘 나오죠. 거기 살짝 넘어가셔서 56페이지로 가볼까요? 56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은 양생에 대해서 이 정도는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양생에 대한 온도와 온도 관리 사유 얘기 꺼낼 거예요. 그래서 자, 온도에 대해서 전양생이 있고 온도를 높이는 상온양생, 증온양생이 있고요. 등온양생이 있고 감소시키는 감온양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구별을 보면 어떻게 된다? 천천히 올라갔다가 얘를 그림을 그리면 실은 이렇게 되죠. 이게 구별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유지됐다가 확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양생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올리는 증온양생이 있고요. 얘는 등온양생이 있고요. 얘는 감온양생이 있어요. 감온, 온도를 낮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이걸 써야 되겠죠. 구분하고요. 양생에 대해서 전양생, 우리가 얘기하는 증온양생, 등온양생, 감온양생 하고요. 그 양생 이유 이런 부분을 내용을 설명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 전양생은 왜 하죠? 전양생의 이유는 뭔가요? 왜 그렇게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 또는 5시간까지 주나요? 내부의 재료의 열 팽창 계수가 틀려요. 골재는 그 열 팽창 계수가 그 열 전도율이 틀리죠. 열 전도율이 틀린데 골재는 열 전도율이 빨라요. 그러니까 빨리 열이 가열이 되고요. 시멘트나 이런 여타의 재료는 뭐예요? 늦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 재료 간의 온도 경사가 발생하거든요. 온도 경사로 균열이 일어나니까 골재의 열 전도율 차이로 열 전도율을 그 열 온도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증온 양생은 왜 하는 거예요? 내부의 온도 차를 맞춰야죠. 외부에서 갑자기 온도를 확 올려버리면 내부는 전달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내부 온도, 즉 재료 간의 온도 경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내부와 표면의 온도 경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이 셋 중에서 넷 중에서 가장 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온양생은 온도 경사가 좀 비교적 빨라요. 왜냐면 다 굳었으니까 빨리 낮춰도 돼요. 근데 일부러 확 냉각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증기양생이 나오던 어떤 촉진양생 계열이 나오던 하면 어떻게 한다? 증기양생이 됐던 촉진양생이 됐던 프리캐스트 부재의 양생이 됐던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양생의 온도관리와 그 이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되시죠? 이거는 뭐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리캐스트 제작장에서 한다. 만약에 PSC 교량 구조물 이렇게 해서 한다 라고 해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체를 제작해 가지고 뭐 하는 암벽에서도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죠. 그러니까 프리캐스트 구조물에서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양생. 자, 그럼 그렇게 보시고요. 다시 그래서 앞으로 가셔서 53페이지 보시면 양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 지금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양생의 종류와 특징 설명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갖고 갈 거 있어요. 아까 수화열에 대한 온도균열 대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양생을 어떻게 한다?
예, 촉진양생 개념을 쓴다고 했죠. 촉진양생. 자, 그러면 촉진양생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촉진양생은 뭐가 있다? 양생의 종류는요. 예, 뭐가 있어요? 온도를 이제 올리는 부분인데 가열양생의 계열인데 뭐가 있다? 증기를 이용하는 방법. 예, 또는요 온수를 이용하는 방법. 또요? 예, 갈탄 난로. 우리가 뭐 갈탄을 때우거나 이런 난로를 하는 방법이 있죠. 열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열 공급.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요? 예. 고주파. 예. 뭐 가열 거푸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열 거푸집, 가열 거푸집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거 고주파 방법이 있고 가열 거푸집 같은 뭐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고주파 얘기를 많이 꺼내고요. 자, 그래서 온도 제어 양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얘기 꺼낼 때 어떤 얘기를 꺼낸다? 촉진 양생 개념 얘기를 꺼낼 수도 있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부재 양생 그거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좀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에 6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60페이지. 예, 균열 유발 줄눈. 자, 균열 유발 줄눈은 이거는 이제 보통 어느 문제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죠? 예. 실은 이제 여름철 문제에 가깝죠. 근데 겨울철 문제에도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균열 유발 줄눈은 단변 결손을 줘가지고 균열을 유도한다는 게 균열 유발 줄눈이에요. 그러면 균열 유발 줄눈의 거기 2번 목적 있죠? 목적은 내용을 보시니까 뭐예요? 인자응력에 대한 균열을 제어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건가요? 저하하는 건가요? 예, 저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2차 응력 균열은 거기 다 들어가 있네요. 온건크, 온도, 건조 수축, 크리프에 대한 어떤 균열을 제어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조물의 보호 또는 뭐 부등치마에 대한 어떤 수용성 얘기도 꺼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3번이죠. 단면 결손에 대한 방법, 율, 시기 등이 이제 가장 기본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보시니까 뭐가 중요하죠? 이음부의 절단 시기예요. 절단 시기는 너무 빠르면 굳지 않아 가지고 라벨링 다 튀어나가는 거고요. 예, 너무 느리면 어떻게 한다? 주변에 크랙이 발생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랜덤 크랙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줄눈 절단 시기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름철에서는 절단 시기가 좀 빨라져야 되고요. 겨울철에서는 절단 시기가 좀 늦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예, 있죠. 가사빗물. 우리 이제 보통 예전에 이제 특강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슬래브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사빗물을 대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삽입물을 두고요. 요 위에다가 살짝 쫄대를 두는 거예요. 쫄대라고 쓰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단면 결손제라고 써야지 쫄대라고 쓰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단면에 대한 커팅이 필요해야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균열 유발 줄눈에 대한 어떤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되겠죠. 당초에는 어떻게 한다? 도로 커팅을 하거나 하는 커팅 방법을 쓰는데 분진도 많이 생기고 또 품질에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단면 결손제를 둬가지고 하는 방법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최소에 대한 결손율이 얼마예요? 결손율이요. 단면 결손율이 거기 보시니까 얼마 돼 있다? 일반 콘크리트는 얼마? 20%. 매스 콘크리트는 얼마? 35% 이상이죠. 35% 이상.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거기 이제 시험 문제에 만약에 균열 유발 줄눈이라고 나오면 거기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균열 유발 줄눈의 목적 쓰시고요. 균열 유발 줄눈의 결손율, 결손 방법, 결손 시기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결손 시기에 따른 문제점과 어떤 시공성 향상 방안 해가지고 뭘 쓸 수 있어요? 단면 결손제 적용 방안 이런 얘기 꺼낼 수 있죠. 실무에서 얘기를 자꾸 꺼내십니다. 그 정도 할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콜드 조인트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죠. 나왔지만 대규모 콘크리트 하면 콜드 조인트 쓰십니다. 자, 그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대규모 또요 고강도 거기 이제 62페이지요. 62페이지 콜드 조인트 맨 위에 뭐라고 한다? 대규모 하면은 뭐예요? 콜드 조인트. 왜 고강도 하면 왜 콜드 조인트죠? 수화율이 빠르니까 수화율이 높으니까
고강도면 부배합, 부배합은 수하율이 높으니까 수하율이 높다면 강도가 빨리 나는 거고요. 선타설이 빨리 군다는 얘기죠. 빨리 굳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뭐 고강도 콘크리트 또는 대규모 콘크리트 얘기 나면 콜드 조인트 억제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자, 콜드 조인트는 그 제일 기본적인 아이템이 뭐죠? 그 시기, 대책이 중요해요.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예, 강도, 온도.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쓰고 하고 나중에 가서 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이거 동그라미만 치고 자꾸 뱉으십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도 문제도 쏟아지고 하는데 지금 이걸 다시 보면서 다 분석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굴리고 표시만 해놓고 보십니다. 물론 저 따라오기는 힘드실 거예요. 저는 그냥 막 따발총처럼 쏘고 있는데 저 인간 하면은 막 따라가기도 힘들지. 이거는 내가 지금 공부는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는 어딘가 여기는 누군가 반대인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콜드 조인트 하면은 어느 때 쓰느냐,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은 뭐냐, 요 정도만 보시는 거죠. 자, 콜드 조인트의 발생 시기는 온도, 강도죠. 온도, 강도예요. 아니 근데 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강도가 나려면 온도가 나야 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강도가 나거든요. 수화 반응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도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화 반응의 원리에 따라서 콜드 조인트는 강도하고 온도 기준으로 봐요. 자, 온도는 얼마요? 25도씨 초과 할 때 1시간 후. 강도는요? 5메가파스칼이에요? 몇 메가파스칼이에요? 예, 3.5메가파스칼이죠. 5메가파스칼은 뭐죠? 거푸집 타령식이고요. 만약에 5메가파스칼 썼다.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남은 기간 동안에 외워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딱 시험 문제 딱 봤는데 제가 이제 막 요번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절차도를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안법상에 뭐 이제 우리 그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라는 문제 있었죠. 산안법상에서의 어떤 설계 변경 요청에 대한 절차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절차도를 보면은 새끈하게 잘 그려져 있죠. 막 이렇게. 그래서 한 7개의 절차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단순화해요. 맨 처음에 제출, 평가, 뭐 반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세 단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만 비슷하게 쓰면 돼요. 이거를 절차도로 똑같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꼭 그게 정답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단순화해서 비슷하게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하실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일을 비슷하게 쓰시는 거예요. 똑같이 쓰시면 망해요. 그 외워지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 데까지만 쓴다.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지도 않아요. 제대로. 이런 거 썼구나. 알고 있네. 이 정도요. 그걸 다 볼 만큼 한 가지도 않아요. 빨리 끝내고 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비슷하게만 쓰세요. 키워드 정도 들어가고 비슷하게만 하는 거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충 이런 단계로 한 3단계, 2단계로 들어가는구나. 요 정도만요. 단순화하세요. 단순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머릿속에 잘 안 외워지는데 그걸 뭘 일일이 다 외우고 있어요. 자, 콜드 조인트. 자, 거기 이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은 2가지예요. 밑에 보시면 대책이 이제 5번과 7번 있죠. 대책은 뭐가 있다? 저감 대책과 처리 대책이 있어요. 저감 대책은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니까 재료, 배합, 시공 대책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어떤 방법이 있다? 원리별로도 쓸 수 있겠죠. 수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대책, 뭐 이런 것들요. 또는 뭐 타설 방법을 변경시키는 대책, 이런 식으로 조금 원리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죠. 보통 쓰면 뭐 재료, 배합, 뭐 이렇게 시공 쓰는데 이렇게 다들 쓰니까 우리는 좀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한다? 좀 뭐 있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뭐예요? 수화 반응을 지연시키는 대책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요. 또 뭐예요? 시공 방법을 변경을 시키는 대책. 즉 시공 방법을 변화시키는 대책. 뭐 이렇게 했으면은 왠지 좀 뭔가 정리된 것 같아요. 실은 정리된 게 아닌데. 그래서 밑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액상화 대책 하면은 액상화 대책 얼마 어떻게 한다?
예, 이거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물, 집안, 뭐 이게 진동 해놓고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상화의 메커니즘을 타우 F 쓴 다음에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해요? 물성치를 증대시키는 대책 이렇게 쓰고 C값 올리는 거, 파이값 올리는 거 쓰고요. 또요. 예, 간극수를 배제시키는 대책 해서 배수공법 위주로 쓰고요.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이거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 공법의 원리를 핵심이 되는 걸 한두 가지만 뽑아내서 쓴 다음에 거기다가 주저주저 쓰면 마치 뭘 아는 것 같아요. 남들은 물, 집안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원리의 대책, 이런 원리의 대책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대책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주저리 많이 쓰면서 밑으로 내려서 쓴다 이거죠. 보통 이렇게 쓰는 거 제일 안 좋아요. 어떻게 쓰는 게 안 좋아요? 대책하면은 재료 이렇게 쓰시는 분 많이 있죠. 배합 시공한 다음에 요거는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이 대책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대책을 보고 싶은데 그 세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듣고 싶은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걸 원리별로 쭉쭉 빼서 밑으로 쫙 내려서 쓴다 이 얘기죠. 이해되세요? 대책을 제대로 써달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발생에 대한 처리 대책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데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조금 나눠서 쓸 수 있죠. 그러면은 많이 더 내용을 쓸 수가 있네요. 타설 방법을 변경시키는 대책, 배합을 조정하는 대책, 뭐 이런 식으로요. 배합을 조정 아니면 재료를 어떤 그 콜드 조인트를 억제시키는 재료를 가지고 하는 대책, 재료의 대책, 타설 방법에 대한 타설 순서나 방법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책, 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나왔던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74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자, 74페이지는 철근이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죠. 예, 종종 나온다. 자, 철근이음 종류는 어떻게 되죠? 일단 철근이음에 대한 목표나 원칙이 있어요. 철근이음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철근이 본 부재의 강도보다 커야 되겠죠. 얼마나요? 100% 크게 하면은 그거 100% 강도로 못 낼 거예요. 얼마요? 125%. 목표를 100%로 잡으면은 그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목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일단은 철근이음의 성능 목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좋겠죠. 또는 원칙, 철근이음의 성능 목표 또는 원칙 해가지고 그 내용을 꺼낼 수 있겠죠. 뭐 이음은 한 곳에 두지 않는다. 이음에 대한 강도는 부재 강도의 몇 프로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음의 그 종류하고 특징 보겠습니다. 자, 이음의 종류 어떻게 외우죠? 재래식과 특수식에서 겹용기충까지 하면 틀려요. 그 상세한 공법까지가 들어가야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보시면은 겹용기충 나와 있고요. 거기서 하나씩만 더 뺍니다. 가스압접, 나사형 이음, 용접 금속 충전 이음 이런 식으로요. 몰탈 수지 이음 같은 충전 이음이라도 거기다 금속을 넣는지 몰탈을 넣는지 에폭시를 넣는지 그거에 따라서 충전재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쓰신다 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이음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나사마디 철근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철근 중에 그 나사산을 깎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나사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보통의 나사산을 가공하는 나사마디 가공 이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연결이나 이 철근에 대한 그 길이 조절이 어렵죠. 그걸 자른 다음에 다시 또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설치를 한 다음에 길이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마디 철근은 어떻게 해요? 마디 자체가 어떻게 됐다? 나사마디라서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쉽다는 거죠. 현장에서의 조정이 쉽다라는 얘기고요. 또는 어떤 얘기를 해요? 모듈러요. 모듈러 기술. 철망 같은 걸로 한다 그 얘기죠. 철망으로 해서 우리 이제 보통 보시면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 보시면 위아래로 철근이 배열이 되어 있듯이 철근도 위아래로 주철근이 배근이 되어 있고 철망으로 하면 모듈러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도 한다. 나사마디 철근 정도는 나와야 돼요. 철근이음의 목표, 성능, 철근이음의 종류, 철근이음의 시공시 주의사항 이 정도는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음 한번 주의사항 볼까요? 4번. 최대 응력점에서는 이음을 해야 말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최대 응력에다 이음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대 응력점에서는 이음을 피할 것.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 하면은 모식도 하나 그려주면 되겠네요. 예, 응력, 전단 응력이나 뭐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이음은 한 곳에 이음은 엇갈려 이음하되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거고요. 다발철근에서는 어떻게 된다? 겹이음 길이를 증가시킨다. 자, 용접철근 같은 경우에는 항복 기준에 얼마요? 125% 이상으로 한다.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요. 정착 길이는 뭐 종종 나오죠.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지만 종종 나와요. 정착 길이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거기 이제 내용은 정착 길이 4번이죠. 4번이요. 정착 길이는 어떻게 돼 있다? 기본 정착 길이 곱하기 계수예요. 자, 기본 정착 길이는 인장 압축 625죠. 인장 압축 625.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식이 있죠. 인장 이형 철근에 대해서는 루트 시그마 CK분의 0.6 FCK. 예, 그 다음에 압축 철근은 0.25에서 인장 압축 625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한 확보 목적,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한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철근 가공 시 주의사항, 철근 정착 시 정착 가공 시 주의사항, 요 정도 쓰면 기본적일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꺼내요? 또 정착 길이를 길게 봐줘야 되는 철근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 에폭시 도장 철근 또는요 수평 철근 또는요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철근이에요. 다시 다 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강조한다는 얘기죠. 에폭시 도장 철근은 아무래도 부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착 길이를 길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또는요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철근은 왜요? 블리딩 때문에 철근의 부착 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정착 길이를 늘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의 어떤 경량골재 철근이나 아니면은 에폭시 도형 철근이나 이런 키워드를 강조해서 정착 길이에 대한 증대 대책 얘기하죠. 보통 몇 프로 늘리나요? 그러니까 10%에서 30% 사이죠. 1.1에서 1.3이에요. 그 정도로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형 철근비 얘기인데 거기에 보시면 87페이지 갈까요?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자, 이런 부분이죠. 현재 시험 문제에 만약에 과다철근보, 과사철근보 하면은 중립축의 이동 또는 역학적 거동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이제 보통 보시면은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됐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장 부분에 철근을 배근을 하고 있고요. 요 이제 배근도를 여기를 이제 빼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근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철근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인장이 걸리고요. T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이렇게 작용해서 C 이렇게 해서 압축력이 작용하고요. 여기서 이제 압축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곱하면은 모멘트가 되는 거죠. 거리까지를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하는 거는 인장과 압축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어딘다? 압축이 있고 인장이 있다면 이게 이제 중립축인데, 만약에 연성철근 같은 경우에 과소철근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과소철근보면은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되죠. 과소철근보면은 응력이 철근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중립축은 상부로 올라가고요. 과다철근보 같으면 응력이 콘크리트로 집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중립축이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과다철근보와 과소철근보에 대한 거동 특성 얘기를 꺼내고요. 과다철근보는 취성파괴, 과소철근보는 연성파괴, 과다철근보는 취성파괴를 얘기하고요. 거동 특성에 대한 설명을 꺼내죠. 중립축이 상부로 간다, 하부로 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에서는요. 평형철근비를 두고요. 평형철근비에 대한 규준 사유가 있죠. 거기에 페이지 보시면 87페이지에 맨 아래 4번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최대 철근비를 제한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대 철근비 제한 이유가 있죠. 얼마로 본다? 과소철근비를 기준하는 평형철근비의 75%를 기준한다. 왜 그러냐면 평형철근비를 기준을 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취성 파괴가 유발될 수도 있으니까 75%를 기준으로 하는 게 최대 철근비에 대한 기준이죠. 따라서 어떤 대제목이 나와야 된다? 최대 철근비 규준 사유가 나와야 돼요.
과도철근보, 과다철근보 하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콘크리트 부재의 연성 파괴와 취성 파괴 하면요. 이것도 역시 평형철근비 얘기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볼까요? 예. 요런 거 많이 나오죠. 실은 이제 유효 높이하고 피복 두께하고는 뭐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자, 우리 유효 높이는 뭐고 피복 두께는 뭔가요? 개념만 한번,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모식도는 반드시 그리셔야죠. 예. 여기 이제 철근이 있으면, 철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유효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요 철근의 압축 연단에서부터 이 철근의 도심까지,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에서부터 도심까지를 뭐 하라고 해요? 유효 깊이라고 해요. 이 유효 깊이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산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멘트 산정하려고 하는 거죠. 압축력하고 압축력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철근에 대해서 보면은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한 부분에서 거리를 곱하면은 뭐가 된다? 모멘트가 나오는 거니까 모멘트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멘트에 대한 부분에서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다? 내 하력. 얘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하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피복 두께는 어떻게 해요? 이게 철근의 외측에서부터 인장 연단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커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피복 두께라고 하는데, 얘는 커버는 뭐 하는 거예요?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는 결국은 뭐를 위한 거다? 내 구성이요. 그래서 얘에 대한 기준 범위가 있죠. 피복 두께에 대한 기준 범위, 얘에 대한 기준 사유, 예, 유효 깊이의 기준 범위, 유효 깊이의 기준 사유, 이런 부분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역학적으로 기준을 산정하는 거고요. 그 이유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피복 두께 위주로 쓰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거기 3번 유효 깊이의 사용 이유 또는 피복 두께의 사용 이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별 얘기는 없습니다. 모식도만 제대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도심까지예요, 바깥까지예요, 이거 갖고 시비를 걸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림 그릴 때는 제대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이거 제대로 쓰지 않으면 거기서 날아간다, 별것도 아니지만 하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다음 가겠습니다. 89페이지 부동태 피막. 자, 부동태 피막이 어디예요? 예. 우리 이제 보시면 콘크리트가 있고 철근이 있어요. 철근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외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예. 우리 이제 CO2에 노출이 되고 CL-에 노출이 되면 얘가 CO2 때문에 부동태가 활성태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분해가 되는 게 CL-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이제 중성화가 딱 되잖아요. 중성화가 된다. 그래서 중성화가 돼가지고 부식이 되죠. 여기서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나냐면 FE는 FEE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뭐랑 붙는다? 플러스 H2O 플러스 O2 붙으면 얘가 FeOH3가 되죠. 2에서 3로 된다. 얘가 녹이에요, 녹.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중성화가 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얘를 버텨주는 막이 있죠. 얘를 뭐라고 한다? 부동태 피막이라고 해요. 피막. 이 피막이 뚫리면 나중에 부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태 피막이 있는데 얘가 중성화가 되면서 피막이 파괴가 되는 거죠. 부동태 피막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부동태 피막이 파괴가 됐다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부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태 피막은 뭐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분 때문에, 예, 철근의 분해를 발생하지 않는 하나의 막층이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동태 피막이라고 불러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피막의 정의 2번에 있네요. 강제 표면에 산소가 흡착하고 그 위에 치밀한 산화물층이 생성되는데 한 두께 3mm 정도의 얇은 층을 형성한다. 이게 부동태 피막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부동태 피막이 깨진다고요? 중성화. 그러면 기본적으로 3번 부동태 피막의 파괴 원인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태 피막 파괴에 대한 부식 대책,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중성화가 주범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서 시험 문제 콘크리트의 중성화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부동태 피막 파괴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자꾸 전문 용어로 쓴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 할까요? 예, 넘어갈까요? 예. 빠르시나요? 예, 아주 편안한 속도인가요? 예.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가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은 고교각 얘기할 거예요. 고교각.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교각이라면은 교각고가 얼마예요? 고교각 타설을 한대요. 타설을 할 때 시공 방법에 대해서 쓰라. 그럼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는 얘기예요. 시공 방법이라는 게 개비운 타다 양해마 철거 다 있거든요. 아니 양생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타설 방법도 있고, 예.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이게 여기서 타설이라지만 여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운반 방법이 있고, 타설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거푸집 기술도 있고, 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설 방법 시 타설 시 주의사항 하면은 실은 운반 방법도 들어가요. 만약에 거푸집이라고 한번 특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푸집 공법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꺼내요? 고교각 거푸집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요. 교각고가 얼마 이하일 경우, 이상일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교각고에 대해서 보시면 교각고가 30m, 50m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50m 넘어가면은 고교각이라고 부르고요. 13579. 여기서는 교각고가 좀 낮은 거고요. 중교각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고교각고가 낮은 거예요. 근데 보통 고교각 하면은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쓰는 거죠. 고교각 타설할 때 거푸집 공법하면 어떻게 한다? 교각고가 10m 이하일 경우, 고각고가 10m에서 30m일 경우, 30m에서 50m일 경우, 50m 이상일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 많이 쓴다고요? 슬립폼. 얘는요 클라이밍 폼. 예, 얘는요 강제거푸집이나 유로폼 뭐 이런 거요. 강제거푸집이나 유로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자, 슬립폼 내용을 보겠습니다. 슬립폼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슬립폼의 구성. 그리고 이제 실은 슬립폼이 저거죠. 우리 그 얘기했던 그 세 개가 있죠.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검토를 해야 되는 세 개가 있죠. 맨 처음에 우리 법상으로 얘기하면 건진법하고 산안법 얘기하는데 뭐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지 설계 변경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예, 아니면은 이제 구조적 안전성 검토 이 대상에 다 슬립폼이 들어가죠. 즉 뭐예요? 동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푸집이에요. 얘가 이해되시죠? 거기에 ILM도 있겠지만 얘도 있어요. 슬립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검토를 해야 되는 구조적 안정성이 필요한 구조물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고층 건물에서 막 뭐 떨어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구조적 안정성 검토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슬립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부 구조, 중간 구조, 하부 구조, 상부 플랫폼, 중간 플랫폼, 하부 플랫폼이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분배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크게 이제 상부 구조, 중간 구조, 하부 구조에서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 작업대가 있고, 여기 작업대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마무리하는 데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타설, 여기서는 양생, 여기서는 마무리. 자,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거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슬립폼에 대한 구성과 역할 이런 부분을 쓰고요. 슬립폼에 대한 특징 3번 정도로 나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특징은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해요? 24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소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강조사항은 뭐죠? 고소작업 시의 안전대책 또는요 야간 작업 시의 안전대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간에도 작업을 하고 24시간 한 번도 안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4시간 작업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요. 고소작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둘 다 쓰기보다는 하나만 쓴다. 야간 작업 시의 안전대책 또는 고소작업 시의 안전대책 이런 얘기를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 얘기 쓰신다. 슬립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각고가 고교각이다. 뭐 이런 거 많죠.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은 좀 우습지만, 자, 고교각이다, 저토피다, 고성토다, 예. 아니면은 뭐 경사가 급하다, 낮다, 이따위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잘라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아니 저토피라고 하면 토피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터널을 뚫러서 터널에서 저토피라고 한다면 저토피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거 기준부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이원 영역을 보통에서 보시면은 2에서 3D라고 볼 때 2에서 3D 이내로 들면 저토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1D, 2D, 3D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이런 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그 교각고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둬가지고요. 비슷하게 기준을 둬서 하는 게 낫겠죠. 그냥 아무 대책이나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저토피 같으면 뭐예요?
토피고가 1m 이하일 때, 토피고가 2m 이하일 때, 3m 이하일 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나눈다. 이 고교각도 마찬가지죠. 13579. 자, 그 정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98페이지 갈까요? 콘크리트 측압. 요번에 이제 이거는 뭐 건축적 문제인데, 이제 동해 얘기 나오고 이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죠. 예,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악스러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얼어 터지면 여기 물이 언대요. 얼어가지고 이게 스펀지처럼 빈대요. 이게 동해래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이게 얼어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얼어 터지면 얼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나는데, 그래서 콘크리트가 스펀지처럼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생긴 게 동해래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강도가 안 나는 게 동해지. 이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녹으면 여기가 구멍이 난다고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슈링키지라고 한대요. 이 사람은 어디서 달나라에서 배웠나요? 슈링키지는 건조수축이죠. 이상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자, 일단 측압.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다른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하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저거 들으면 다 알 텐데. 그렇습니다. 놀랐어요. 자, 일단 계속 나가볼까요? 콘크리트 측압도 중요하죠. 거기 보시면 이번에 측압의 헤드라고 있죠. 측압이 이제 헤드가 어디냐면, 이 측압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 콘크리트 치고 2단 콘크리트 치면, 1단 콘크리트 칠 때는 측압이 이렇게 크게 걸려요. 근데 2단 콘크리트 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걸리는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굳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측압이 높게 걸리는 위치가 딱 있다 이 얘기예요. 즉 밑에는 굳어가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측압의 헤드, 즉 측압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콘크리트 측압 나오면은 2번에 콘크리트에 대한 헤드가 있고요. 그 헤드로부터 측압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벽은 얼마요? 0.5m, 기둥은 1.0m. 그래서 각각에 대한 측압을 콘크리트의 그 단위 중량계수 2.3톤/m 큐빅미터를 곱해서 그 얼추 만들어 놨네요. 자, 그러고요. 어떤 얘기를 한다? 측압에 대한 영향 주는 요인과 측압 대책이 나와요. 측압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 얘기하면요. 만만한 건요. 측압을 저하하느냐, 측압을 저항하느냐. 측압을 저하하는 방법은 타설 높이를 낮게 치고요. 예, 과다짐을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측압을 저항하는 건요. 그건 거푸집의 강성을 높이는 거죠. 타설 두께를 낮게 하고요. 뭐 이렇게 거푸집의 강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측압 가끔 나오는데, 측압하면은 측압의 헤드, 거푸집의 헤드, 최대 측압 요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자, 그 정도 하고요. 예. 다음 페이지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